자, 이번에 살펴볼 것은 명랑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명랑을 보기 전에 이제 그 관련된 명랑 황제 계승도를 좀 보고 강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명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여러 황제들 있죠.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세 1원제를 실시했어요. 1세 1원제는 이제 명청시대 때 황제, 한 명의 황제가 하나의 연호를 쓰는 그 간행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때부터는 황제를 호칭할 때 이렇게 이제 그때 연호에 맞춰갖고 불려요. 그래서 보통 이제 태조할 땐 홍무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신종할 땐 망력제라고 하구나. 이렇게 이제 더 우리한테 익숙해져 있죠. 다만 이제 명청시대 때 연호를 두 개 쓴 황제가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연호를 두 개 쓴 황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토목변의 변에 의해서 한번 잡혀가서 잠시 다시 돌아와서 유폐했다가 쿠데타, 탈문의 변을 통해서 쿠데타에서 다시 복귀한 황제가 있죠. 이게 영종이야. 영종 같은 경우에는 정통, 천수라는 연호를 썼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연호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제 영종은 따로 묘를 쓰죠. 묘.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좀 봐두시고요. 자, 그럼 주요 왕들을 한번 볼게요. 자, 태조, 홍무제죠. 홍무제가 이제 중앙집권 강화 관련된 내용들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건무제가 있었는데 이 건무제 관련된 내용은 이제 전란의 변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삭변 정책을 해갖고 그 건무제 때 정란의 변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란의 편을 통해서 집권했던 영락제죠. 영락제 같은 경우에는 남의 대원족으로 이렇게 또 유명하죠. 이 사람은요. 요거 관련돼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 후에 황제들은 볼 볼 일 없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뭐 홍치제처럼 뭐냐 뛰어난 황제들은 있긴 있었지만 그 외 그 황제들은 볼 볼 일 없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게 좀 눈여볼 황제들은 보면 여기 영종 인 황제가 있죠. 이 황제는 그 당시 토목변에 의해서 몽골족에서 잡혀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이 자기 아우가 이미 황제가 됐던 거야. 이 경태제죠. 그래서 이제 유폐됐다가 그 당시 탈문의 변을 통해서 쿠데타를 통해 다시 즉위를 하게 돼요. 두 번 황제가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앞에 얘기한 호종 때 이제 홍치제가 좀 약간 정치제에서 요때는 홍치중이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종 때는 이제 상당히 정치가 개판이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 요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북로 남해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북로라는 것은 북쪽의 몽골족, 남해라는 것은 이제 후기 왜구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그 왜구들이 듣고 있게 되잖아요.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요때 몽골족은 크게 타타르브, 오일라트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줄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종 때인데 세종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보냐면 이거는 요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뒤에 이제 그 문화대혁명 할 때 해서판관을 평화로 하는 그 글이 있었잖아요. 요문형의 글. 그래서 요때 이제 해서가 그다음에 황제를 비판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때 황제가 누구였냐면 세종 때 이 가정제 관련된 내용이에요. 요건 뭐 요쪽 그 해서판관 관련된 내용 때 한번 언급됐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신종 때인데 신종 때는 완전히 이제 뭐냐면 정치가 개판이었죠. 이건 진짜. 네. 그래갖고 신종이 40년 동안 즉위를 했어요. 그런데 10년 앞에 이제 그 앞에는 장거적인 개혁이 있었고 친정을 한 30년 동안 했는데 이 사람은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 자기 무덤 만드는 데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별로 이제 그 큰 업적이 없었는데 이 장거정 때 업적이 있었죠. 그래서 장거정 때 일조편법을 했다. 그는 신종의 개혁 신중히 한 게 아니라 장거적인 이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만력 3대 원정이 있잖아요. 이때 이제 군사를 많이 지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진왜란이었어요. 그래서 신종 같은 경우에는 돈을 잘 안 썼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진심으로 돈 썼죠. 그 임진왜란 때 돈을 많이 썼고 군대도 파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 이 만력제를 상당히 높게 평가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명나라가 망한 후에도 만력제 그 무덤을 만들고 거기다 여기 가물 만든 다음에 거기 제사도 지내고 있잖아요. 만동부나 그런 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만력제부터 태창제, 이렇게 청계제까지 유명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사만이 일어나. 사만. 사만. 그래서 이때 이제 독립당하고 이제 비독립당이 싸우죠. 이건 나중에 이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황제가 누구냐면 의종이죠. 의종. 네, 순정제인데
숭정제 때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했지만 이제 이미 이자성의 난이 갖고 그 개판이 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숭정제는 이자성의 난에 의해서 죽게 되죠. 이자성이 죽잖아요. 죽이잖아. 그러니까 이자성의 난에 의하니까 이제 북경을 점령하고 나서 그때 숭정제가 경산에 올라가서 목매다 죽잖아요. 그리고 이자성의 난을 이제 토벌한 건 만리장성 북쪽에 있었던 청나라죠. 청나라 남쪽에 내려서 결국 이자성 난을 이제 토벌한 거야. 그래서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한테 망한 게 아니라 이자성에 의해서 멸망을 한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이제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볼게요. 예. 먼저 한의중부터 읽고 그다음에 동계를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이민족 왕조의 원에 대한 반란의 와중에 일어난 명을 건국한 홍무제 주원장은 이 농민 출신이죠. 그래서 중국 역사상 농민 출신으로서 예, 황제가 됐던 사람이 딱 두 명 있잖아요. 하나가 유방이 있고 하나가 주원장이 있어. 그래서 안일성 빈농 집안에서 태어난 탁발승호 떠돌아다니면서 걸식하는 고생 끝에 원말 그 반란교도의 반란군이었던 홍콩군의 일파인 각자응에 투신했다 했죠. 자, 여기에서 백령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백령교는 이제 정도 신앙의 일환이었던 이 미륵 신앙, 미륵 그 하생 사상을 바탕으로 이제 했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요 내용이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시험 문제 이건데 백령교도 그렇게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미타불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아미타불은 미륵불이야. 예, 미륵불. 예. 그래갖고 그 있는데 그 내용을 볼게요. 자, 신앙을 중심으로 미륵불 사상이에요. 이거 아미타불 신앙이 아니에요. 미타 신앙이 아니라 미륵불 사상인데 보통 미륵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부처라 하잖아. 그 석가모니의 그 다음 부처가 미륵불인데 억경년 이후에 내려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억경년 이후가 억경년이라는 게 시간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자기 시대를 이제 뭐냐면 혼란한 시대로 생각하고 말법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그 미륵불이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줄 그런 믿음들이 이제 대중들에게 확산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륵불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 등 반란이 많이 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백령교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륵불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결사로 남송이회에 출연하여 청대까지 농촌에서 영향력을 가졌다. 그래서 하층 서민이 많이 가입하여 교세가 이제 선생이 지었고 역대 왕조의 사교를 규정하여 탄압받았다. 그래서 왕조 말기마다 얘네들은 심심하면 반란을 켰다. 이렇게 이게 보시면 되고 청나라 때나 백령교의 난도 여기 관련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백령고도의 난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는 안 나왔지만, 백령고도는 그 당시 교주가 한산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 있어? 자,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난다. 그 백령고도에 이제, 그때, 그, 교주가 한산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산동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회 혼란을 뜻해서 자신의 미륵불의 한승이라 하여서 그 농민의 지지를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신도였던 유복통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유복통이 그 당시 한상동을 송이 시종 8세손이라고 선전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어. 이게 백령교도에 나뉘는데 근데 이 반란이 사전에 발각이 돼가지고 한상동이 처형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유복통은 한상동의 아들이었던 그다음에 한리마를 그 황제로 옹립하고요. 송이라고 이제 하면서 반란을 이어나갔죠. 근데 이 그 백령교도는 그 당시 이제 홍건적들은 그 당시 이제 여러 세력들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휘 통제하는 세력들이 아니라 군대가 아니라 여러 그 잡스러운 그 군대들이 자칭 이제 홍건적 백령고라고 칭하면서 이제 반란에 합세를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각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각장 밑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 그 당시에 누구야? 주원장이요. 그래서 주원장이 각장인데 이 주원장의 그 딸이 있었어. 딸이 되게 못생겼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다들 다 추녀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약간 위험하긴 한데 자 하여튼 그래서 딸이 못생겼는데 다들 피하는데 이 주원장이 그 못생긴 딸하고 결혼하고 결국에 각자응이 죽으니까 이 주원장이 각자응 부대를 인수해가지고 뭐냐면
이제 세력을 넓혀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자, 각장이 죽은 후에 그 시야 부대를 장악한 주원장은 근거지로 남경을 확보하고요.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홍건적의 난은 이 뭐냐면 그 강남을 중심으로 일어난 난이에요. 물론 강국에도 있었지만 강남을 중심으로 일어난 거고 대개 이제 그 명나라도 여기 강남을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해서 강북을 이제 장악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신기한 게 예전에는 강북을 장악했던 세력들이 강남을 점령했는데 이때 명나라 때부터는 강남을 장악했던 세력들이 강북을 점령하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된 거죠. 역증된 거죠. 그만큼 이제 강남의 인구도 많고 그다음 경제력도 이제 뭐냐 강하고 그다음에 또 그 원나라부터 탄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요건도 이제 합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경을 확보하고 학자와 지식인을 받아서 백령교로부터 유교를 도와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들은 처음에는 이제 그 뭐냐면 주원장은 그 백령교였지만 유교와 단절, 그러니까 백령교 단절하고 유교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그 반지주적 성격도 갖고 있었거든요. 뒤에 이제 동계할 때 좀 얘기했지만, 근데 반지주적 성격도 이제 그 결변하고 지주를 적극적으로 포섭하죠.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지주 출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나중에 이제 건국하고 나서 지주 출신으로서 이제 건국자들 자기 도와줬던 창업 공신들 대규모 수청하게 되는데 이거 뒤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때 강남에서는 이 주원장 외에도 여러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러 세력들 이제 뭐 장사성이나 진구장이나 이런 세력들이 있는데 이들 이제 하나하나 통합을 뭐냐면 타도하고 주원장은 1364년 5왕의 지위를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장사성을 이제 토벌하고 아니 진구장을 이제 토벌하고 나서 5왕의 지위를 온 다음에 장사성을 토벌했고요. 그다음 백령고대 지도적 인물이었던 한사동의 아들이었던 그 한사동 아들로서 한사동 사후에 소명하고 추대했던 한리만을 살해함으로써 백령교와 관계를 단절을 공식화했다. 그가 이제 명예 건국을 기틀 다지는데 강남의 지식인 그러니까 지주 집단의 지주이 컸는데 그래서 앞에서 처음에는 반지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가 이게 폐기하고 그 친지주로 넘어가게 되죠. 뭐 친지주다 보다는 뭐냐면 지주 세력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정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강남 지진 출신으로서 유기나든지 송염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양 출신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고향 출신들에서 이제 해서 24명의 이제 동양 출신이 있거든요. 서달, 그다음에 뭐 이선장 뭐 이런 것들. 근데 뭐 동양이든 뭐 하여튼 그 바깥에 있는 지주 출신은 기본적으로 이든 다 지주들이야. 지주들이 상당수가 많아요. 지주의 도움을 받고 이제 집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는 명조 창업의 양대 공신 집단을 이뤘다. 그래서 이제 주원장 희하의 몽골 토부군이 승전을 올리는 가운데 1360년에 남경에서 황제의 자리에 올려서 국호를 명호로 고치고 연호를 홍무라 정했다. 예,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1세 1원 제도가 이제 확립됐다. 이때부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명을 이제 정한 거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명교, 만이교 신자이지 않았냐는 학설이 있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있고, 홍무제는 원의 마지막 황제, 순제죠. 기하옹의 아들이요. 몰아내고 국방정보를 통해 만주를 확보한 후 칼라콘으로 도망가서 그때 이제 도망갈 때 이제 칼라콘으로 도망간 원을 북원까지 멸망시키고 1391년 운남을 병합해서 천하통일의 위협을 달성했다. 이렇게 있죠. 이때 북원에서 이제 멸망하고 나서 몽골족이 다 없어진 게 아니라 계속 세력이 잔존되고 있었죠. 그래서 오일라트, 그래서 타타르 두 개 민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북방으로 이제 뭐냐면 북방에서 명나라를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북로의 배경이 되는데 얘네들이 오일라트는 중가르라고 해서 앞에서 제가 이제 얘기한 거 있죠. 얘네들은 원래 그 몽골 평원에 살고 있다가 어디까지 이제 도망갔냐면 청나라한테 계속 공격을 받고 저쪽 신강성까지 도망가. 네. 그래서 신강성까지 도망간 사람들이 이제 오일라트 부거든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요. 자, 몽골족의 왕족을 몰아내고 새 왕조를 세운 홍무제는 그 이민족의 몽골족의 장기간에 거친 지배에 영향을 싣고 원말의 동남계 황폐해진 농촌을 안정시켜 국력을 회복할 임무를 직면했다. 그래서 이민족의 몽골족의 장기간 지배에 영향을 싣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문화로 돌아가자 해서 복고주의를 내세우죠.
그때 이제 복구의 대상을 주로 당송시대 때 복구. 요게 어떤 시스템을 복구를 하려고 했다. 몽골풍을 일수하고. 근데 얘네들이 이제 또뭐 명나라가 좀 이중적인 게 뭐냐면 복구주의를 통해서 그 몽골족과 단절한다고 얘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대외적으로 또 볼 때는 또 원나라를 계승한 왕조라고 해서 선전을 해요. 그래서 원나라의 영역을 확보하려고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고조와 이제 충돌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청령이 설치 문제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싸우잖아요. 예, 이런 것도 이제 원나라를 계승한 왕조이기 때문에 원나라 영토는 우리 거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고조한테 강요되면서 그 고조가 이제 그걸 그 반발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뭐 요동을 공격한다고 하면서 이제 하다가 돌아오잖아요.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홍무제는 우선 몽골 풍습을 일소하기 위해서 몽골식 변발이라든지 모구자, 의복창을 금지시키고요. 몽골식 언어나 풍습을 이르기까지 모든 걸 금지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가 일제 35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일제에서 해방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일본 풍들 다 없애자는 그 운동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홍무제가 특히 허무한 것은 몽골 풍습에 형이 죽은 뒤에 동생이 형수를 쳐삼는 간행, 이 형사치수제라고 하죠. 형사치수제는 이제 유목민족들에게 보이는 풍습들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까지 설명을 좀 그러니까 넘어가고 남편 사후에 계모가 의부와드가 이제 결혼한 가행. 이것도 몽골 풍습이죠. 유목민 풍습들은 이제 되게 보면 그 아버지가 죽으면 생모를 제어하고는 나머지 그 남편의 그 부모 그 남편의 척 같은 거 그 부인들을 그 아들이 이제 하고 결혼하잖아요. 그건 이제 일종의 그들은 이제 결혼을 통해 사회 보장 그들의 생계를 이제 뭐냐 책임진다는 의미인데 그 중국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어머니하고 어떻게 결혼하냐 그런 논리잖아요. 그래서 그는 정절 지킨 여성에 대한 포창을 특히 신경을 썼다. 참고로 이 당시에는 주작이 이제 간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상당히 여성의 정절을 되게 강조를 했어요. 예. 자, 이 밖에도 이제 한족의 정통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모에 대한 효도, 윗사람에 대한 공고를 비롯해서 유교를 기반한 6가지 가르침, 유교죠. 이 유교를 반포해가지고 그 농민들이 익히겠다. 그리고 이제 중앙에 국자감을 두고 지방에 부학, 주학, 현학을 두어 각오를 두고 유교에 입각한 교육에 강한 각오제도를 실시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이런 정책들은 무슨 정책이라 하면 한민족의 정통을 복구하는 복구주의 정책이야. 예전에 당송시대 때의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을 복구하고 몽골족의 어떤 풍습이나 이런 것들 일소화시키는 그런 제도를 이제 복구주의인데 이 복구주의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예. 자, 여기 보면 복구주의 정책을 보면 여기 당대 율령을 발전시켜서 여기는 안 나왔지만 대명률과 대명령을 제정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당대 율령, 당나라의 율령을 제정해서 당명과 그 당명률과 당명령을 제정했다는 걸 좀 기억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송나라 때 율령도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율령이나 이런 것들이 당나라 걸 그대로 계승했어요. 그 의미는 없어. 예. 그래서 당대 쪽을 이렇게 계승했다는 거. 그다음 주작을 간악화시켰죠. 앞에서 이제 뭐 유교를 강조한다든지 여성의 정절을 강조한다는 것은 이 주작이 상당히 강조되는 거잖아. 그래서 주작을 강악화시켰다. 주작은 성리학의 일종이죠. 참고로 원나라 때도 성리학을 간악화시켰죠. 이 쿠비라이 칸 때. 그때 이제 성리학은 주작의 성리학이 아니라 허영의 성리학이었어. 이걸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간료체육에서 이제 과거제도를 부활했는데 이때 과거제도는 주로 이제 어디를 걸 부활했냐면 송나라 때 왕안서의 신법 때 경학 중심의 과거제도, 학교제도와 연관된 과거제도 이런 걸 이제 부활시킨 거야. 네. 그래서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유능한 관료 양성과 지식 보급을 위해서 중앙의 국자관과 지방제도와 각종 학교를 세우고요. 그리고 왕안서의 신법에 영향을 받았고 과거제도와 그 뭐냐면 그 학교제를 연관시켰죠. 이건 나중에 과거제도 할 때 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유교의 윤리동목을 기초로 둔 유교를 반포해서 백성을 교화하고 기준을 삼았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냐면 복구주의 정책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명나라 문화를 평가할 때 재미가 없다. 예전 거 그 복사폰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다 이런 복구주의 정책이야. 창의적이 없다.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다 예전 거 본받은 거 아니냐, 베낀 거 아니냐, 뭐 그런 논리가 나온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또 보고요.
자, 홍무제는 한편 농촌의 생산력을 회복시켜 농민생을 안정시키고 농민되는 지위를 확실하게 해서 예, 전국적인 토지 측량과 인구 조사를 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토지 모양과 면적, 소유주의 기록한 토지 등 어린 도책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각 지마다 만들고 각 집마다 토지 소유액과 가족수, 조세 부담률 등을 기록한 부역항책을 작성했다. 그러니까 항촌 조직을 조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이갑제를 시했다. 요번에 나온 게 이갑제죠. 이갑제 역할 관련된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갑제 역할 중에 이 부역항책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제 그 이갑제의 이갑역이 있어요. 이갑제가 했던 역 중에 이갑역이 있는데 이갑역 중에 하나가 요 부역항책이다. 어림 도책은 아니에요. 어림 도책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파견해서 작성한 거예요. 이거는 이갑역의 일환으로 실시한 게 아니라 이갑역과 관련된 거는 요거와 관련된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갑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갑제 내용은 이제 뒤에 그 동계할 때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여기에서는 그 당시 이제 주원장이 만드는 항촌 지배 구조다. 그래서 주원장은 이제 농민 출신이다 보니까 농민의 그 항촌 문제는 항촌이 알아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한나라 때 전환시대 때 이제 항촌 그 자치를 뭐냐 본받았어.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것이 이갑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갑제 역할이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고 뭐 항책을 작성하거나 조세를 징수하거나 이런 것들 다 이갑제 역할이다. 그래서 이걸 이갑제 역할을 할 거는 이갑역이라고 해서 역 중에 이제 하나가 여기 이갑역이거든요.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요 부분은 뒤에 좀 얘기를 더 할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홍무제는 항촌의 안전과 더불어 항제의 전체적 권력을 제도적 보장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나라 제도를 답습했던 행정기구를 개혁해서 그 당시 원나라 제도가 그 당시 명나라에게 영향을 줬거든요. 근데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소성이 상당히 권한이 컸어요. 앞에서 얘기했잖아. 그래서 중소성의 권한이 커지면 어떻게 됐어요? 어, 황제의 권한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중소성 뭐냐 있었는데 이 중소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폐지했죠.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궁정과 민정을 총괄하는 지방 행정기구였어. 중앙의 중소성에 속했던 행중소성을 폐지했다. 그래서 중소성과 행중소성의 권한이 커졌는데 이때 이제 행중소성을 폐지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행중소성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토정사사, 도지사, 안차사를 줘서 각각 민정, 군정, 사법을 뒀다. 그래서 행중소성을 폐지하고 요게 생략됐지만 성을 설치했어. 성. 음. 그래서 예전에 그 행중소성이 행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명나라 때 들어서 성이라고 해서 지방 행정 기구가 돼. 행정 단위가 돼. 요거는 기구인데 이거는 단위예요. 명칭이야. 보통 우리가 경기도 이렇게 전라도 할 때 행정구역의 명칭이 있잖아요. 이 행정구역의 명칭이 성이고요. 행성은 요걸 단위로 해갖고 이제 했던 행정기구인데 요건 폐지했지만 요건 그대로 살려갖고 성이라는 행정 단위를 만들었다. 명칭. 그래서 지금까지 명청 시대 때까지 이제 큰 행정 단위 명칭이 성인 게 그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난했던 원나라 때 행성기구는 폐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성은 누가 가난하냐? 한 명의 책임관을 두지 않고 네 명을 줬어요. 네 명을. 세 명을 뒀죠. 세 명. 예. 토정사사, 그다음 도지사사, 그다음 안차사사라는 것을 이제 관점을 두고 그의 세 명의 이제 뭐냐면 그 관리자를 줬죠. 그래서 요 포정사에서는 주로 포정사를 했고 도지사는 이제 뭐냐면 도지사, 그 다음에 안찰사 같은 경우에는 안찰사. 그 각각 역할이 달라요. 포정사는 이제 뭐 하는 행정을 총괄하는 사람이고요. 도지사사에 있는 도지사는 군정을 이제 총괄하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여기 안찰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그 안차사는 감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한테 모든 걸 다 총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서 줬다. 야, 뭐하고 비슷한 시스템이죠? 송나라하고 비슷한 시스템이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보면 주원장은 이 송나라를 모델로 해갖고 이렇게 권력을 분산을 시켰어. 왜냐면 권력을 한 곳에 다 집중시켜주면 어떻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 자기한테 개길 수 있잖아.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분할을 시켜갖고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렇게 권한을 분할하다 보니까 총괄하는 게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총괄 기능이 좀 약해.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이는 중소선 기능을 축소하고 동시에
지방 공권적인 어떤 권한을 가진 행중소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의도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방의 행중소성의 권한을 약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중소성 권한도 이제 축소하는 이제 일련의 조치를 취하죠. 그래서 이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원나라 때 마찬가지로 이 명나라 때 초기 때도 원나라에 간제히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소성의 권한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약화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호용의 방향을 폐지시키기까지 하죠. 그래서 중성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일련의 조치는 호용의 이제 모반 사건으로 뭐냐면 중성을 폐지하는데 절정을 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때 또 뭐냐면 재상제도 나중에 폐지시켜 버리죠. 예. 자, 이거 이제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호용의 모반 사건을 볼게요. 호용호는 그 모반 사건 여부는 의심스러운 사건이다. 왜냐면 이게 요건 간단하게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어, 그 당시 호영이라는 사람은 건국 공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주원장이 뭐냐면 권력을 장악하는데 중원을 통일하는데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정치적 능력도 뛰어나가고 태조, 홍무제 신임을 이제 받게 됐어요. 그래서 중서성 장관이 승상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 홍무제의 어떤 눈치도 봤지만 또 자기 몰래 세력을 커나갔어. 자기 세력들을 이제 뭐냐 키우고 자기 인물들을 그 정부 요직에 뭐냐면 앉혔거든요. 그래 그걸 눈치챈 거야. 이 사람이 주원장이. 그러니까 이제 호용이 잘못하면 어, 내가 죽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뭐 쿠데타를 일으키든 해서 항신을 능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세력이 커지니까 그래갖고 이제 일종의 조작 사건을 만든 것이 이제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몽골의 잔존 세력과 일본 세력과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하는 거야. 계획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명분으로 해서 호용 일당을 이제 다 잡아서 처형시키죠. 그리고 요 호용을 다 대규모 이제 일당을 다 처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또 뭐냐 2차 호용 사건이 일어나고 호용의 장단을 이제 뭐냐면 그 죽인다고 해서 대규모 숙청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 호용 사건을 계기해서 두 번에 거쳐 가지고 이제 대규모 숙청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 뭐 그 조금이라도 관련된 호용하고 좀 관련된 사람이면 다 죽였어요. 그래서 15,000명 정도 죽였다고 하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 그래서 조선시대 때 뭐 그 세조가 그렇게 사람 많이 죽였다고 막 욕을 하는데 그거는 상대가 안 돼요. 네. 주원장이 상당히 많이 죽였어, 이 사람이.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중서대 자승상에 있던 호용은 주원장의 그러니까 동양의 건국공시고 영의 건국후 중서성을 비롯한 중앙의 관리를 비롯해 지방간, 상인, 강남의 토우나 대지주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그래서 이제 모반을 깨기 위해서 북원과 일본의 사신을 파견했던 입증되지 않는 이유로 호용을 이제 모반죄로 체포해서 처형됐고 이와 연루해서 강남, 관리나 강남 지주 등 15,000명이 처형됐고요. 이번은 이제 두 번에 거쳐서 이제 대규모 수청 작업을 해요. 자, 이후 중소성을 없애고 이 호용 반란 사건의 결과죠.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중소성을 없애고 그 시야의 육부를 황제에게 직속해서 재상제도를 폐지했다. 그래서 황제가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절대 군주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홍무제처럼 이렇게 능력 있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황제가 되면 그걸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영락제 이후에 이제 황제들이 뭐냐면 무능력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상은 이제 두지 못하고 왜냐하면 재상은 이미 그 홍무제가 폐지했기 때문에 자기 선조가 폐지한 그 직을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나타난 것이 이제 영락제 이후에 내각제도죠. 내각제도. 예. 자, 그런 것들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호용의 모반 사건은 전후상을 볼 때 건국공신과 그 강남 지주 행사는 영향을 삭감하고 황제의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한 하나의 계기자 조치였던 것이다. 자, 중서성 폐지와 아울러 군사제도도 개편했는데, 자, 원나 때 이제 군사제도 대도독부라고 중앙 조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권한이 너무 집중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권한을 5개 도독부로 나눠. 그래서 이걸 황제 직속을 시킨 거다. 이건 약간 이제 송나라 때도 비슷해. 아까 전에 송나라는 그 권력을 분산해서 이 분산된 권력을 황제에게 집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황제의 전제권을 강화하는 데 이용한 옥사는 호용호 사건에 그치지 않고 또 하나의 사건을 만들죠. 이게 뭐냐면
남옥의 모반 사건이야. 그래서 이제 이 남옥이 있는데 이 남옥도 개국공신 집단이에요. 개국공신이죠. 근데 이제 그 당시 변경평제에 종사했는데 모반을 도모했다는 죄로 처형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홍무제 항태제가 급사를 내요. 첫 번째 아들이 죽으니까 항태손이 후사를 정한 상태였거든요. 홍무제 입장을 때는 항태제를 위태위태한데 항태손이 어린 아이도 이제 항제가 될 경우에는 뭔가 이제 그 건신들이 자기를 능가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 건신들이 항태손을 뭐냐면 권한을 침범하고 결국에는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 생각하니까 사전에 이제 뭐냐 제거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한 차에 또 뭐냐면 남옥의 모반 사건을 일으켜서 뭐냐면 그 대규모 수청을 하게 되는데 이 남옥의 모반 사건도 두 번에 거쳐서 이제 이뤄진 거야. 그 2만 명을 처형시켜. 그래서 이때 이제 홍무제를 도와줬던 공신이나 관료들에 대해서 대규모 처형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네 번에 거쳐서 몇 명을 죽였냐, 그 몇만 명을 죽였냐면 3만 5천 명을 죽였어요. 어마어마하죠. 네. 물론 이제 여태 왕조들 보면 창업한 후에 건국 공신 집단을 대규모 수청하는 것이 관례긴 한데 이건 너무 이제 선을 넘었던 거야. 네. 대규모 그 죽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 관료들은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꼭 이제 그 출근하기 전에 가족들에게 유서를 써놓고 이렇게 작별 마지막 작별 인사로 나갔다고요. 그래서 돌아오면 퇴근하면 살았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요사람은 또 이거 외에도 어 이런 것도 있죠. 문자의 옥을 익혔죠. 문자욕. 보통 문자욕은 이제 청나라 때 발생한 걸로 알고 있지만, 이 홍무제 때도 이제 발생됐어. 홍무제가 이제, 뭐, 싫어하는 글자 강자라는지, 뭐 도덕 적자라는지, 그 다음에 뭐 도덕 적자하고 비슷한 발음 직자라는지, 이런 글자를 되게 싫어해. 왜냐, 강은 자기가 예전에 승리했던 걸 이제 상기시켜 주는 거고, 도덕 적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홍건적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상기시켜 주냐. 그래서 이런 글자를 막 쓰면 뭐냐면, 자기를 우습게 본다 해가지고 피해의식이죠. 그 쓴 사람을 잡아다 죽여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는 문자 옥을 익혔다는 거 이런 것들 있고 그래도 특히 이제 여기 국내에서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외교 문서에도 이렇게 그걸 쓰면 막 뭐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그 우리나라하고 이제 갈등도 일어났죠. 예. 자, 홍무제는 입 밖에도 독재적인 권력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정치를 강하게 해서 일종의 첩보기관이라 할 수 있는 금의를 두고 공포 정치를 했다. 그래서 관리들은 사소한 잘못으로 범죄자가 되어 조종의 매를 맞는 정장을 당했다. 예. 그래서 이제 장을 맞았다는 거야. 이제 관리들은 황제 전제적 권력 행사 앞에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죠. 이때 이제 홍무제가 황제권을 강화시키면서 만상을 죽였잖아요. 그때 볼 때는 이제 뭐냐면 좀 너무한 것 같지만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그 항제권이 강화돼서 후에 항제들이 무능해도 결국에 이제 항제권을 능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한간이나 그 한간이라든지 건신이 등장해도 홍무 그 황제의 말 한마디로 떨어져 나갔죠. 그건 뭐냐면 홍무제 때 마련한 이런 황제 독재 체제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강력한 그 황제권을 강화시키면서 후에 황제들이 이제 권한이 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기권의 권한이 강해졌다는 거. 자, 그래서 이갑질 실시에 이제 항청사에 안정시킨 한편 여러 차례 옥살, 그러니까 거의 네 번에 걸쳐서 옥살을 일으켜서 강화된 계기도 강화된 한계 정제적 권력은 영락제에 이어 절정을 다하고요. 영락제는 이제 홍무제 아들로서 홍무제 생전에 여러 아들을 병방의 제후왕으로 이제 임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임명했냐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항태손이 왕위에 즉위하니까 불안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항태손이 건신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해코지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태손이 어려울 때 그 병방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울타리가 될 수 있는 항시 울타리를 마련해 주겠다 해가지고 실시한 것이 뭐냐면 봉건제도야.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자기 아들들을 그 외방에 배치시켜 놓고 군사권을 주고 여기에 외방에 있는 이제 그 적들을 물리친 동시에 항시의 울타리가 되라. 그래서 나중에 항태손이 즉위할 때 항시의 울타리가 되라.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그 중에 또 유명한 사람이 그 북경에 있는 연왕이죠. 연왕. 뒤에 이제 영락제죠. 영락제는 북경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북경이라는 이제 북평이었죠. 아직 수도가 되기 이전이니까 북평에 있으면서 자기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해요. 특히 연왕은 몽골족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몽골족 중에 이제 이 연왕한테 기순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걸 이제 기병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런 차에 이제
그 건무제가 즉위하고 나서 삭번 정책을 한다니까 그게 반발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이게 정난의 변이고,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런 봉건 제도가 이런 황실의 울타리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황제를 그 공격하는 창의 역할을 했던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서진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명나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하여튼 뒤부터는 영락제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나중에 다시 좀 얘기할게요. 예. 자, 요거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는 동계를 볼게요. 신동계. 예. 자, 명예건국과 통치체제 볼게요. 자, 여기 명나라는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강남에서 나와서 북경 갔다. 최초에 이제 그 강남에 일어난 왕조가 통일제국을 이뤘다는 거. 그 다음에 주원장은 그 농민 출신이죠. 농민 반란으로 국가를 세운 나라가 사람이 두 명 있죠. 그래서 두 명 중에 한 명이 주원장이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먼저 이민족 왕조 타도하고 한 왕조를 회복시킨다면서 무수한 반복된 왕조 교체와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민족적인 성격도 갖고 있죠. 반원적인 성격. 더욱이 이러한 원명 교체의 정치적 의미가 중요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원제국 지배하에서 파괴된 중국 문화가 명예 건국을 제자리를 되찾아 부흥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건 원조 치하에서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정토가 북방민족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되었고 중국 문화의 정통을 볼 때 원조 치하의 한 문화는 상당히 번질되어 가면서 위기를 만났기 때문이다. 한편 몽골족으로서는 동서세계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고 전중국을 완전하게 정복하였으면서도 한족을 지배할 수 있는 고유한 행정기술을 갖지 못하고 그 위에 중국 문화를 대처할 수 있는 문화적 적응력을 지니지 못한 채 오직 군사력에 의한 무력 통치만 가능했다. 그 결과 원조는 100년 만에 군사적 약화와 함께 쫓겨났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의 유목 집단 전략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세계사를 볼 때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된다. 그에 반해서 뒤에 등장한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군사력도 있었지만 통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정교하게 만들어갖고 또 신사계층의 자기들 편을 끌어들여서 원조보다 두 배나 더 넘게 200년 넘게 지배를 했잖아요. 그런 거와 이제 비교해 볼 수가 있어. 자, 또한 종래 역대 왕조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민중 반란이 한 번도 국가 창원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 역사상 한나라 고조와 명태조는 유일하게 이제 가난한 농민 출신이나 공통점과 함께 이 왕조 교체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왕조 건국의 특징이었다. 그래서 농민 반란 집단이 뭐냐면 왕조를 일으켰다. 그런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원명 교체되는 14세기 후기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한반도는 14세기 후반에 그 당시 이제 그 고려나 조선의 왕조 규칙이 있었고요. 그래서 조선이 1392년에 만들어졌죠. 자, 일본에서는 무르마치 막부가 들어섰다. 이때 무로마치 막부 초창기 때문에 남북조 시대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때 왜구의 노략질이 심했는데 이때 왜구는 정기 왜구죠. 정기 왜구. 그래서 후기 왜구. 우리가 보통 북로남해라는 후기 왜구는 16세기 때이고 이건 남북조 시대 때의 정기 왜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아시아 세계에 혼란을 몰아넣기도 했는데 이는 원명 교체이기 때 국제 질서의 변화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홍건 지역의 봉기를 볼게요. 자, 홍건 지역의 봉기 배경은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아까 이제 말씀 민족 간의 대립, 그러니까 남인 차별이 있고 그다음에 계층 간의 대립, 지주 전호제에 의한 계층 간의 대립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민족 간의 대립에서 반원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그다음 계층 간의 대립에서 반지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홍구제도 여기를 목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반지주 석경은 포기하고 반 그 지주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등용을 했죠. 그래서 손을 잡았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홍콩군이라는 원말에 원제국의 폭정과 수탈 정책에 시달려왔던 한민족이 원제국의 타도의 깃발을 들고 일어난 농민운동이다. 홍콩군이라는 거는 홍건적이라는 말이 예전에 썼는데 요즘에 군이라고 바뀌었어요. 이름이. 예. 자, 하여튼 그 머리에 붉은 수건을 썼기 때문에 홍콩군이란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중국인들은 붉은색을 상당히 좋게 보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홍콩군이라고 한 것 같아. 근데 한건적 같은 게 다르죠. 한건적은 노란 그 색깔이고 음양 오행서 관련된 내용이고 홍콩군은 아마 이제 중국 애들이 이제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원조 지배의 가장 혹독한 민족차별과 가정주의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옛날 남성이 통치했었던 강남 지역의 남인이었다. 유목민이었던 몽골인은 농업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토지를 빼앗기도 하고 가혹한 세역을 부과하기도 했다. 그리고 농민은 정복자인 몽골인과 급박의 지주, 상인, 고리대 자본가 등 이중적인 스타를 받으면서 비참한 생활을 하였다. 홍콩군이 민족적 차별에 저항하는 반원적인 성격과 함께 계급적 모순도 함께 타파하는 반지주적 운동이 전개될 배경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농민 반란이 주로 강남 지방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은 원조의 강압 정책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다. 그런데 이제 홍콩군은 농민 반란을 정신적으로 이끌었던 것은 백령교였다. 백령교의 교주 한산동은 사회 혼란을 틈타 자신의 미륵부에 한생이 나여 농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고 그의 신도였던 유복통은 한산동을 송시종의 8세손이라고 이제 선전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러나 사전에 발각되어 한산동이 처형되자 그의 아들 한림 아들 황제를 옹립했고요. 국명을 송이라고 하죠. 근데 이 송이라는 것은 민족적 의미도 있죠. 복구의 의미의 대상이에요. 예전에 원나라가 송한테 멸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세력이 막강했다. 백령교도 미륵불이에 하생하여 명왕이 추천된다는 걸 믿고 특히 홍건을 머리에 둘렀기 때문에 홍건적이다 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원장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여기 보면 명태조 주원장은 안희성 호주의 가난한 농민 출신으로 원만의 농민 반란 때에 25세의 각장 군단에 이제 가담하여 두각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주원장은 처음에 홍건군의 각장 군단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제국의 각 지휘층 계층을 상대로 전투했고 따라서 반원 반지juk 성격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일단 각장 군단 결별된 후 이렇게 있잖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한의종하고 좀 그 의견이 다르거든요. 한의종 보시면 그 여기 좀 보시면 각장군에 투신했다. 그래놓고는 여기 보면 각장이 죽은 후 그의 시야 부대를 장악한 주원장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별이 아니죠. 계승을 한 거잖아. 근데 여기는 결별했다고 돼 있어. 그럼 어느 게 맞냐? 제 생각에는 한의중이 더 맞는 것 같아. 왜냐면 다른 책을 봐도 각장은 군대에 있다가 그 각장을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못생겼다 했죠. 결혼해갖고 그 뭐냐면 그 각장이 죽은 후에 그걸 군대를 계승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 요게 사실관계가 틀린 것 같아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독자적 세력이 발전되며 지금까지 반지주 입장을 포기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지주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했는데 주의할 것은 이 사람이 좋아서 그 지주계층을 끌어들인 건 아니에요. 힘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중에 보면 이제 대규모 네 번에 거쳐서 숙청 작업을 하잖아요. 예. 네 번에 거쳐서 그리고 이제 건국 공신들 수청하는데 그들 대부분이 다 지주야. 그리고 이들 강남 지주야 특히. 그래서 이들의 땅을 다 뺏어서 누구한테 주냐면 농민들에게 줘요. 예, 농민들에게. 농민들 다 분배를 해주고 이 지주들은 자기 고향이었던 봉양인가? 거기로 강제로 이주시키고 살게 하거든요. 예,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는데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원래 지주를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고 언젠가 지주의 손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건국 당시에는 이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주의 손을 잡았고 건국에는 필요 없으니까 토사공격처럼 대규모 수청하면서 이 지주 계층을 쳐냈다. 강남 지주 계층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주원장 군단이 명을 건국할 수 있던 사회 경제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이제 4번을 좀 보면 백령교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연불산맥에서 아미타를 믿으면 당대의 미륵불을 신고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 어, 아, 근데 백령교는 이 아미타를 믿었던 신분이 아니라 그 뭐냐면 미륵불을 믿는 신앙이거든요. 아미타보다 미륵불은 좀 다른데 하여튼 미륵불하고 관련돼 있어요. 미륵불. 그리고 그 만이교의 영향을 받았던 것도 있어요. 만이교회. 그래서 이제 뭐 만이교하고 미륵불 사상이 영향을 줬다고 했는데 그렇게 합세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 주원장도 젊었을 때 강남에 유행했던 이 만이교 신자였다. 그래서 명이라는 어떤 칭호를 사용했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하여튼 만이교가 그 당시 미륵불 신앙이 서로 결합됐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백령교는 미타 신앙이 아니라 미륵불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에요. 예. 요거는 좀 그래요. 예. 하여튼 요런 게 부수적인 수 있지만 요게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미륵불 하생사상 관련돼서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540페이지 볼게요. 자, 명조를 건국한 주원장의 공신은 크게 두 개의 부류가 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육이나 송영을 대표한 강남 지주 집단이고, 하나는 또 뭐냐면 그 처음부터 주원장과 생사를 같이 했던 서달, 이성장 같은 동양 출신의 그 무인 집단이다. 원래 이들은 이제 지주 계층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이제 권력을 얻으면서 지주 계층이 됐죠. 그러니까 동질적으로 강남에 기반한 지주 집단이다. 근데 얘네들은 이제 태생적으로는 그 금수저고 얘네들은 태생적 흑수저인데 성공해서 금수저가 됐다. 근데 이제 이 세력들은 이제 뭐 지주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출신 다르지만 결국에 지주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주원장이 이제 이 지주 출신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건국을 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건국하고 나서 이제 대규모 수청을 통해 지주 계층들 요 두 세력들을 제거하고 나서 이 땅을 농민들에게 분배를 해주고 얘네들의 자녀 세력들은 이제 뭐냐 수청되지 않은 자녀 세력들은 다 뭐냐면 자기 고향으로 이주시켜 감시를 했어요. 예. 그래서 반지주적 정책으로 다시 돌아서게 되는데 이건 건국 이후의 얘기예요. 하여튼 초창기 때는 지주들을 끌어들이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원장은 국내 여러 세력, 즉 서쪽의 진우랑 집단과 하북 지역의 홍건적 농민군의 한림화 유복통 집단, 그 다음에 절동의 방국지 장사성 세력들을 정복한 후 마침내 1368년에 금능에 도읍하여 명을 건국 창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요게 좀 전에 이게 하북 지역에서 있는데요. 홍건적 난은 원래는 하북에서 처음 일어났다가 실제로 강남에서 확산됐어요. 그래서 하북에서도 홍건적 난의 자녀 세력들이 있긴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이제 고려도 공격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널리 확산된 것은 강남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금능에서 이제 도읍해서 명을 창건했다. 자, 그래서 이제 했고 영락제가 나중에 이제 그 남경에서 북경을 옮겼죠.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중국 역사상 평민 출신으로 창업군주로 나라를 세운 인물은 한나의 고조와 명태조의 두 사람뿐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그 58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58번이에요. 자, 태조의 황제 독재체제 강화 정책을 볼게요. 네. 자, 명예태조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오랜 몽골 지배에 남긴 유목민족의 문화 유품을 일수하고 한족 문화를 부흥시킵니다. 그리고 원말리에 계속된 농민 반란을 황폐하는 농촌사회를 제거하는 문제, 그리고 황제 독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이제 과제가 있었던 거. 복고주의, 아까 이제 복고주의 정책도 얘기했죠. 그다음 농촌사회 그 재건, 농촌사회 재건 관련된 내용이 이갑제 관련된 내용이 있고 황제 지배체제, 그러니까 중앙과 지방기구를 뭐냐면 시스템을 개혁해서 권력을 황제에게 집중시키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내용을 또 볼게요. 자, 원의 세력을 일소하기 위해서 원의 순지를 대도에서 몰아내고 이어 남서방에 있는 군사 집단을 공격해서 운남을 제한 전 중국을 평정했다. 특히 국방 정보를 계속하여 만주를 확보하고 그곳에 위소를 설치했다. 운남은 이제 나중에 이제 중국에 들어오게 되죠. 정벌돼서. 자, 막북으로는 도망가요. 칼라코노 도읍을 정하고 있었던 북원이 고조와 내통하자. 그 당시에 고조는 그 친원파들이 이제 뭐냐면 득세를 했잖아요. 예. 그 이민희파들이 등장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하여튼 그 고려 내통하자 이들 평정하고 멸망시켰다. 그 운남에 기순해오자 이들 병합하여 마침내 전중국을 통일을 완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다음 태조를 추진한 것은 농촌 부흥 정책이다. 그래서 태조는 원대일에 항폐화된 농촌을 재건하기 위해서 명을 건국하기 이전에 이미 영정사를 설치해서 수리사업과 제방공사를 착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아와 양자강의 치수사업을 진행하면서 적극적인 항우지 개혁을 했고, 세 번째로는 토지를 버리고 고향을 떠나 유민이 된 농민을 하북지방에 이주시키고 그들의 생활 대책을 해서 둔전을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 둔전이라는 것은 민둔이죠. 예, 민둔, 둔둔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이러한 농촌 부흥 정책으로 농업 생산 회복과 함께 토지의 측량과 호구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뭐냐면 부역 항치하고 그다음에 그 어림 도책과 부역 항책이다. 이렇게 있죠. 자, 그렇게 했는데 잠깐 이게 표기가 잘못됐네. 자, 그래서 있고 부역항책은 1382년 전국적 일제히 작성한 후에 10년마다 개편되었는데
각 호는 그의 소유지와 노동인구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부역과 유역을 가하는 기준을 작용했다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노란색 봉투에 적혀 있기 때문에 쌓여있기 때문에 부역 항칙이 나오는 병칙이 생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갑제 역이에요. 이갑제. 그래서 이갑역의 하나로서 작성하는 거고 이갑역으로서 이갑제 안에서 작성한 거요. 자, 그리고 태조는 농업 생산의 회복과 함께 새로운 세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항촌사에 이갑제를 실시를 했다. 그래서 이갑제 관련된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다시 좀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이갑제나 이제 부역광채, 어림독채는 뒤에 자세히 돼 있어요. 또 이 부분은 뒤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태조의 또 다른 당면 과제는 원조 통치하에 파괴된 한문의 부흥책이다. 네, 복구주의라고 하죠. 자, 이 복구주의 내용은 아까 전에 정리하는 건데 여기다 이제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태조는 즉위 이듬해 근 100년 가까이 사용되었던 몽골의 언어와 풍속, 습관을 금지시키고 몽골풍을 없애고 한문화를 환원시키고요. 그리고 몽골풍 관련된 내용의 구체적 내용이 한의중에 있죠. 그래서 이제 한의중에 보시면 그런 내용 있잖아요. 계모하고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그 형수를 받아들인 형사치수제 있죠? 예, 형사치수제 같은 것도 금지하고 이런 내용들이 몽골풍 관련된 내용이야. 그다음에 두 번째 당류를 기반으로 해서 대명류를 제정해서 중국 시헌법을 정비하는 한편 주작을 이제 간악화해서 과거제도를 부흥했고 전국의 유학을 건립을 했다. 그 다음에 백성의 풍습을 유교주 교화시킬 목적으로 유교를 이제 반포해서 유교주의에 입각한 민중의 교화를 심리키웠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냐면 복구주의다. 이때 복구의 대상은 당나라와 송나라 때 제도와 시스템을 복구하는 거죠.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네 문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통일제국의 항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항제권을 강화했다. 자, 태조는 홍무 9년에 중앙에 중서성에 설치된 평장정사와 참지정사를 폐지하고 이듬해 통정사사를 따로 설치해서 네 장교를 중서성에 거치지 않고 직접 황제에게 전달해서 중서성의 기능을 약화시키고요. 그래서 항제권을 강화시켰죠. 그리고 이 중서성조차도 뭐예요? 아까 지금 호용의 복을 계기로 해서 폐지시키죠. 또 지방에 있었던 중서성, 행중서성을 폐지시키고 권한을 분산시키잖아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이제 태조의 황제 독재권 강화 조치에 의해서 가장 두드러운 것은 정무를 총괄했던 중서성을 폐지하고 자, 중서성을 폐지한 계기가 됐던 사건이 호유용의 난이에요. 자, 호용의 난을 통해서 폐지시키고 육부를 한계에 직속시킨 일이다. 자, 원대인의 지방행정의 중심부 민정과 군정을 총괄했던 행중성을 폐지하고요. 그 대신에 이제 뭐냐면 포정사사를 두고 민정만 담당하겠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냐면 세 개 나눴죠. 그래서 앞에서 여죠 포정사는 행정, 지휘사는 군사만 담당하고 안찰사는 감찰내갖고 각각의 지휘를 항제에 직속을 시켰어요. 이 관련된 내용이 09년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 행중서성이라는 통치기구는 없앴지만 이걸 이제 행정기구 명칭은 남았죠. 성이라는 명칭. 그래서 성이라는 명칭은 이렇게 행중서성의 행성에서 명칭으로 나왔던 거고 성 밑에 이게 세 명을 이렇게 권력을 나눠서 이렇게 배치시켜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황제 독재권에 위한 군사제도 개편을 단행을 해서 원액 추민원제를 계승한 대도독부를 폐지하고 오군 도독부로 이제 이렇게 해서 군사를 나눴죠. 그래서 분할해서 황제에 직속시키고 어사대를 폐지하면서 차원을 남겨뒀다가 도차원으로 개편하면서 관료의 감찰을 전담하겠다. 태조는 정보 정치를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금의를 설치하고 통무기관으로 활용했고 홍무 14년에 지방행정을 분리시켜 민정은 승성포정사사, 아까 지금 얘기했죠. 장관을 포정사라고 하고요. 사법기관은 재형안찰사사, 장관은 안찰사라고 하죠. 군사기관은 도지사사. 그래서 장관을 도지사라고 해서 각각 독립시켰다. 태조의 이상 같은 황제 독재권에 의한 간제개혁은 이후 명일 때도 그대로 계속되어 나갔다. 자, 제도도 이제 한계 전제 체제와 아울러 개국공신, 지주, 합자들에 대한 혹독한 감시와 탄압을 시행했고 앞에서 얘기한 문자의 옥을 일으켰죠. 그래갖고 이제 최고 시인을 알렸던 고개와 함께 오중 사거리가 이끌어지는 양기, 장호, 서분이 뭐냐면
수청됐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태조의 신하에 대한 탄압은 명예건국의 공이 큰 동양 출신의 개국공신과 강남 지주에 대해서 가차없이 가해지는데, 자, 이는 홍무 13년에 시작된 호용의 옥에서 나타나 있다. 호용은 태조와 같은 고향 출신, 호주 출신으로서 개국공신으로 중서상 자승성으로 임명되었고 한국과 인격을 경배하고 있던 인물이었으나 이것이 도리어 태조의 그를 의심케 하고 처형을 만든 원인이 되었다. 자, 이에 연루되어 15,000명이 죽었고요. 이 사건에서는 관료뿐만 아니라 강남 지주의 지방의 대지주, 토호세력도 연좌되어 처형됐다. 자, 이는 호용을 중심으로 하는 명초기의 관료세력과 강남 지주 집단을 수청함으로써 황제 독재권을 강화하려는 태조의 정치적 목적에서 단행한 무선 수청 작업이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당대 그 명나라 이전에 이제 수청은 되게 그 집단을 대상으로 했지 어떤 뭐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관료 여기는 아예 집단뿐만 아니라 그냥 그 계층 강남에 있는 지주 계층들을 다 해갖고 한 거야. 그러니까 정치 집단뿐만 아니라 그 규모가 상당히 컸던 거죠. 자, 태조의 이와 같은 공식 수청은 그의 성격이 있어 시의심에서 시작된 것으로 다시 2차 호용의 사건을 한번 더 일으키고 그때 개국공신이었던 이성장 일족이 10년 전 호용 사건과 연루되면서 주산하면서 이와 관련된 공신, 그러니까 지지층 10,000명을 또 처형했다. 그 3년 후에 다시 건국공신이었던 남옥이 모반을 계획하여 조작하여 공신과 관료 및 지주계층이 처형되니 이에 연루된 정몰된 자가 10만 명이 넘었고요. 또 이걸 한번 또 계기로 해서 또 대규모 수청을 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호용 사건에 2번, 남욱 사건에 2번 해갖고 4번에 걸쳐갖고 대규모 수청 작업을 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냐면 관료들의 생활 내용이 여기 17번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중국 역사상 창옥공주가 자신을 도와 나라를 세우는데 공로가 큰 공신을 이렇게 많이 부참하게 대한 처형의 일은 없었다. 이건 주원장의 신하에 대한 시의심과 황제권 강화에 대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자, 태조의 황제권 강화를 위해 중앙집권 정책은 명일대를 통해서 강력한 황제권 구축의 제도적 기반이 되었고,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황제가 무능한 황제가 되더라도 그 밑에 아무리 능력을 갖고 있고 그냥 능력과 이제 능력이 있고 권력 갖고 있는 한관이나 건신들이 그 아무리 있더라도 결국 황제의 말 한마디도 이제 갈라져 나가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그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신하의 권한을 억제하는데 성공을 거뒀다. 그래서 태조는 북방의 몽골족에 대비해서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니까 2가지 목적이 있죠. 분봉제도를 실시했어. 봉골제도. 몽골족을 대비하고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자신의 아들을 각 지방에 봉공하는 봉건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항족을 항시의 울타리, 범봉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들 봉건왕은 막강한 군사를 갖게 되면서 강력한 세력으로 중앙에 대항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영락제를 보는데, 이거는 이제 먼저 동계를 읽고, 그 다음에 한의중을 읽을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태조가 죽고 나서 즉위한 사람이 손자 해자야. 해제. 해제를 건무제라고 하죠. 건무제. 그래서 여기 쫙 보면 태조에는 이제 홍무제 여러 자식들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장남인 세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일찍 죽고 이 세손이 이제 왕이가 됐는데 이 사람이 건무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세손 밑에는 그 신하로서지만 자기 작은 아버지가 있겠죠. 작은 아버지면 또 신하인 관계인 작은 아버지인데 이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들이 태조 때 그 정치였던 봉건 제도에 따라서 땅을 그러니까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손의 옆에 있었던 강남 출신의 이제 뭐냐면 관료들이 얘네들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이 봉건 왕들을 제거를 해야 된다. 삭발을 해야 된다 해갖고 그래서 이제 이 세손이 그러니까 해제가 그걸 말 듣고 이들 삭반 정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영경을 지켰던 이제 그 연왕이었던 그 영락제가 이 반란을 일으켰죠. 이게 정난해변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한계를 치러 간다는 명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계를 치는 게 아니라 한계 주변에 간신배를 친다라는 명분으로 난을 일으켰죠. 이게 정난의 변. 정난이라는 점이 뭐냐면 그 황제 측근에 있는 간신배를 친다는 게 정난이거든요. 그 간신배들은 누구겠어요? 세손 옆에 있는 강남 출신의 관료 집단을 얘기하죠. 예. 그래서 영락제가 즉위한 후에 이 강남 출신의 관료 집단은 대규모 수청을 이루어져요. 이제 죽거나 쫓겨나거나 그러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태조가 죽고 나서 손자 해제가 즉위하여 봉건 제후의 세력을 누르고 혁신 정책을 추진하자 지방의 재왕은 중앙적으로 대항했다. 자, 이 가운데 국경의 연왕의 항제 측근이 네, 측근의 여왕이 항제 측근의 난신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그러니까 이 가운데 북경의 연왕이 항제 측근의 난신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변을 일으켰다. 정난의 변은 아까 전에 난신을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4년간의 싸움 끝에 남경을 정복하고 항제 자리에 오르니 이가 영락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락제가 이제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죠. 예, 몽고 기병을 가지고 있었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대규모 숙청 작업 때문에 유능한 지휘관이 없어. 그 당시 이제 정부군에는 유능한 지휘관이 다 숙청당했어요. 이거 뭐하고 비슷하냐면, 그 당시 독서전 때 초창기 때 소련이 밀렸잖아요. 독일군한테. 그 밀린 이유가 뭐냐면 스탈린이 그 전에 대규모 숙청 작업을 해가지고 많은 이제 유능한 간부들 자 시베리아로 보내거나 대규모 죽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장교들이 죽으냐면 경력 없는 그런 장교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전을 군대를 제대로 지휘할 수 없었죠. 그 마찬가지야. 대규모 유명한 장군들 그렇게 죽여버렸으니 그, 그 강남의 군대가 많고 뭐냐면 해도 군사를 많아도 이걸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밀리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또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면 한간들의 도움을 받았어. 한간들. 그래서 한간들이 어떻게 도움했냐면 이 남경성을 포위할 때 이 그 당시 영락제군이 남경성을 포위할 때 한간들이 이제 쪽문을 열어줬죠. 그래서 대규모 해갖고 들어와서 결국에 남경을 함락하고, 그때 이제 권무제가 이제 뭐냐면 그때 이제 남경성이 불타니까 권무제 거기서 같이 타 죽었다는 설도 있고, 아니면 그 홍무제가 그걸 알고 미리 이제 그 어떤 뭐야 미리 이제 상자를 주면서 위기 시에 뭐냐 열어봐라 해갖고 열어봤더니 거기에 이제 뭐냐면 그 면도날이 있고 거기에 탁발하는 목탑이 있고 그런 걸 보고 승려가 되라고 생각해서 머리 밀고 목탁을 두들기면서 남경성을 빠졌다는 설도 있고, 하여튼 도망갔다는 설도 있어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영락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즉위를 하죠. 예. 자, 영락제는 남경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시야에 기한 몽골 기병이 하다가 남경 정부의 내부에서 태조 때 냉대를 받고 있던 한간들 호응이 컸기 때문이다. 그죠. 이 태종은 한간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 그래서 한간들에게 길도 못 가르치게 하고 허드레일만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한간들이 이제 뭐냐면 영락제 즉위 때 도와줬잖아. 그러면서 영락제가 한간들 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한간들 폐해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자, 그래서 영락제는 한간의 공로를 인정하며 통로기관이었던 동창을 설치하고요. 이를 한간에게 맡기면서 명일대 한간의 발언은 원인이 여기에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무제 유수가 한간부를 설치해갖고 그것 때문에 후한 때 한간이 득세했잖아요. 요거 비슷하게 그 당시 영락제가 이제 한간들을 그러니까 동창을 만들어서 거기에 한간을 맡기기 때문에 요게 이제 명일대 한간에 발언하게 된 원인이 됐죠.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약간 비슷한 게 그 강무제 유수의 정책, 한간부 설치하고 좀 비슷해. 네. 자, 그 영락제가 즉위한 후 황제권을 대항할 만한 봉건 제왕색도 억압하고 북경천도를 계획했다. 여기가 기껏 이제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되니까 앞에서 했던 권무제의 정책들 수용한 거죠. 왜냐면 이제 자리가 사면 안 된다고. 영락제 입장일 때는 이걸 또 제후들 계속 놔둘 경우 어떻게 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책은 그대로 계승해. 자기가 그걸 반발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자기가 막상 왕위가 되니까 황제가 되니까 모든 거야. 그래서 봉건제후들 억압하죠. 뭐하고 비슷하냐면 그 태종 이방원하고 좀 비슷하죠. 태종 이방원. 이방원도 이제 군사권을 왕자들한테 가지고 있는 군사권을 뺏으려고 하니까 그거에도 반발해서 일어났는데 막상 자기가 왕이 되니까 필요하거든.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그 왕자들의 건신들이 갖고 있는 군사권을 다 해수해서 중앙으로 이렇게 해수를 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영락 원년 북평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북평이라는 것은 이 북경이라는 건 이 경자 수도 경자이기 때문에 예전에 수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북경이가 본치고 그 행제소를 이제 설치해서 이곳에 거주하면서 신궁전을 완성한 후 영락 19년에 정식으로 천도했다. 자, 이 신궁전은 자금성이야, 자금성. 그래서 자금성은 청나라 궁정이기도 하지만 명나라 때 만들어진 거야, 이게.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때부터 이제 북경을 뭐라고 했냐면 경사라고 해요. 경사. 그래서 경사는 수도를 위치하잖아요. 수도. 그래서 명나라 초기 때는 남경이라고 했지만 수도가 이제 북경 옮기면서 경사는 북경이 됐다. 그래서 예전에 하면 경사의 병 관련된 내용 있죠. 그 경사의 병. 그때 경사는 북경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10년도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그 운하를 이제 완성을 했다. 그래서 경제 중심인 강남으로부터 물자 수송을 위해서 해통화와 청강포를 추출하여 좋은 체계를 완성했다. 이건 앞에서 쿠비라인칸 때 설명했었죠. 쿠비라인칸 때도 그때 이제 대도의 그 강남의 물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당시 운하를 이제 다시 만들었는데 이 운하를 확충하고 다시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성리대전과 영락대전을 편찬해서 반대세로 흡수하는 문화사업도 병인데,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때 간학은 뭐냐면 주자학이에요, 주자학. 그래서 명청시대 때 간학은 주자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류학문도 주자학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뭐 양명학이 나오고 고중학이 나오고 공양학 같은 게 나오는데 이건 명대 명청시대 특징적인 학문이지 주류학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신학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렇게 있고 자, 영락제는 중국 황제로서 유대 없이 전후 5번에 걸쳐서 50만 대군을 이끌고 친위 몽골 지방에 원정을 했어. 이 영락제가 이제 친정을 하게 되거든요. 보통 그 명나라 황제 같은 경우에는 친정을 안 해. 그런데 영락제하고 나중에 영종이죠. 영종은 뭐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간 왕진의 그 권유 때문에 이제 그 떠밀려서 나는데 영락제는 능동 쪽으로 가서 이제 친정을 한 거야. 5번에 걸쳐서. 그래갖고 그때 이제 북쪽에 북원이 망한 후에 그, 그 몽골족의 자녀 세력도 있었잖아. 타타르, 오일라트. 를 정복하는 데 성공을 거뒀고 그는 중국과 몽골 통을 지배한 원제국을 재현하려고 했다.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명나라가 상당히 이중적이 뭐냐면 내부적으로는 뭐 복구주의 내세웠고 몽골족을 통을 일수한다고 해놓고는 외부적인 대외 정책에서는 또 명나라를 계승한다고 해서 원나라를 계승한다 해서 원나라 영토를 회복하려고 했어.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철령이 설치 문제도 많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원세주의 계승자로 볼 수 있다. 원제국을 재현하는 하였고 이 점에서 원세주의 계승자, 쿠비라의 칸의 계승자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그 만주 방면에 경영에 힘을 기울여 흑룡강 여진족을 정복하고 이곳에 누룩한 도사를 두고요. 여진족의 추장을 각기 간작과 무역을 특전을 허가했다. 그렇죠? 이건 나중에 이제 제가 얘기하겠지만 만주 같은 경우에 좀 보면 요하가 있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요동반도 지역 있죠. 요동반도 지역. 요동반도 지역은 그 당시 무주공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었던 거죠. 원나라가 망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별다른 주인이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 땅을 누가 이제 차지하에 따라서 조선하고 이제 명이 노리고 있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대립도 하고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정도전이 그 요동반도를 이제 뭐냐면 그 장악하기 위해서 요동반도에서 요동 정벌을 깨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정도전 입장에 때 어차피 이 땅은 이제 아직 명나라가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주인 없는 땅이잖아. 그래서 요걸 먹으려고 했던 거야. 예. 그렇지만 결국에는 명나라가 여기에 이제 뭐냐면 그 뭐냐면 요동반도를 이제 장악했죠. 여기 먹고 그리고 이 요동반도에 이제 한족들이 이주해 들어와요. 요 지역은 한족들이 많이 살아. 한족들이. 그리고 요게 이제 가나를 위해서 요동 총관을 두죠. 그래서 요동 총관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성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성량은 이 조선 사람이거든요. 이성량의 그 아들인가 그 왜 이호성이라는 있죠. 우리나라 파견대 이호성. 예, 뒤에. 자, 이호성이 이제 이호성인가 그러니까 이호성인데 근데 그걸 했는데 이성량 아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나머지 북쪽 요동반도 북쪽 지역에 이제 뭐냐면 이렇게 책문을 요동반도 북쪽에 이제 성체를 쌓고 그 위쪽은 요동반도 위쪽은 그 성체 바깥에는 만주족들이 이제 그 당시 여진족들이죠. 여진족들이 독자적으로 이제 통치하도록 만들어. 다만 누룩한 도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간작을 주고 무역에 특전을 주면서 간접적으로 이제 하게 된 거야. 통치하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 기미 정책 같은 것들을 이제 하죠. 박나래식의 기미 정책. 그래서 요동반도는 직접 가난하고 요동 총괄도 하고 그다음에 저쪽 그
요동관도 그 넘어 성체 넘어서는 그 당시 이제 기미 정책을 통해 연인족을 누룩한 도사 밑에 두면서 관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건주의, 건주의, 건주자익, 뭐 해서이 이렇게 해갖고 이제 위소 같은 그 간장을 주잖아요. 예. 이건 나중에 청란할 때 좀 다시 얘기하고요. 자, 성주의 이러한 적극적인 대외 정책은 정난의 변화에 의해서 국내의 비난을 대외 발전을 돌리면서 국경 정부의 어떤 정통성을 확립하면서 군주 독재체를 강화시키려고 했다. 다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의 이제 어떤 즉위 과정의 어떤 성리학적 가치관에 의하면 명분이 없잖아. 그걸 만회하려고 이렇게 대팽창을 했다. 그래서 만주를 경략하고 그다음 몽골을 정벌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화의 남해 원정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편 영락사년에는 남은 안남을 정벌하고요. 그래서 이때 잠깐 북부 베트남 지역이 20년 동안 그 중국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다시 내왕조에서 독립을 했죠. 자, 이듬해 교지 포정사를 설치해 명예 직할을 했다. 그렇지만 이제 안남인데 끊임없는 저항으로 결국 안남의 독립을 인정하게 되고요. 이때 세워진 왕조가 내왕조야. 내왕조. 예. 이건 제가 베트남사 할 때 다시 얘기할게요. 결국엔 이렇게 활발한 그 대외 원정을 했고요.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그 몽골족을 치는 과정에 다섯 번째 마지막 원정하는 과정에서 막사에서 죽어요. 병을 걸려서. 예. 원정 죽게 죽게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정해의 남해 원정을 보죠. 이 정해의 남해 원정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나올 때가 됐어. 이게 01년도에 나왔고 객관식 기출문제 때도 이제 한번 관련된 내용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이번에. 예. 자, 요 부분은 좀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